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영어 원서 읽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은 A책을 읽고 난 다음에 완독한 다음 B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방법도 좋지만 이러한 편견을 조금 깨고 다양한 책을 동시에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단어 측면에서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양한 컨텍스트 상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또 저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쓰이는구나 라는 다양한 예시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또한 A책을 우리가 읽었을 때 봤던 단어를 우연히 B책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것을 보게 될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서 읽기의 즐거움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원서 읽기를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겠죠. 공부했던 단어를 또 다른 컨테스트 상에서 또 우연히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자주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같이 읽다 보면요. A책의 메시지와 B책의 메시지가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메시지를 또 다른 책에서 봄으로 인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요. 제가 좀 이따 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때로는 A책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B책에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읽어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 slow reading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서 읽기의 즐거움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꼭 원서 읽기뿐만 아니라 모든 독서 활동에 다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개입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갈 때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책에 숨겨져 있는 즐거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몇 가지 책 중에서 여러분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 때 옵션 B 책에 대한 언급을 잠시 드렸죠. 이 옵션 B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Turning feelings into words can help us process and overcome adversity. 우리의 그 감정을 언어로 다시 옮겨 쓰는 것이요. 우리가 그 감정을 process, 처리하고 그리고 그 역경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건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든 고통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또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자꾸 꽁꽁 숨기려고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또는 그 감정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그거 괴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온전히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나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나의 그 심리적인 마음들을 좀 치유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101 Essay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이 에세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요걸 딱 읽는데 제가 이 에세이에서 본 똑같은 메시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챕터 7입니다. Have to know is that the suffering is just the refusal to accept what is. So healing is really just letting yourself feel.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감정과 예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막 슬프고
우울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병을 얻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정말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억제하고 거부하고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감정에서 도망가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당신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메시지도 결국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눌러서 또는 부인함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let yourself feel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turn your feelings into words입니다. 각각 다른 책이지만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동일한 주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Originals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Leaders It Last 이 책인데요. Leaders and managers appreciate it when employees take the initiative to offer help, build networks, gather new knowledge, and seek feedback. But there is one form of initiative that gets penalized, speaking of with suggestions. Since they haven't earned our admiration, they don't feel they have the right to tell us what to do, and we push back. Power without status. 이 파트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L. 데이비드 마르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도 책을 썼는데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그 미 해군 잠수함 중에 산타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함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해군들을 잘 통솔하는 아주 좋은 예로 나오는데요.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들은 문제를 보고서도 그것을 바로 위에 있는 상사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했을 때에 자신들은 그것이 도움이 된다기보단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들을 펼치고 설령 그 위에 상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그들의 어떤 제안들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A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B책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 있었냐면 저는요. 이 Outliers 이 책하고 그 다음에 How to Raise an Adult 자, 이거는 여러분 혹시 테드 강연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책 저자도 대학에서 일하는 분이고 또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데 이 Outliers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잘 사는 부유한 부모가 있죠. 그리고 그 반대의 부모가 있는데 자녀 교육에 개입하는 형태가 달랐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The wealthier parents were heavily involved in their children's free time, shuttling them from one activity to the next, quizzing them about their teachers and coaches and teammates. 이렇게 보시면 잘 사는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이들의 교육에 훨씬 더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프리 타임까지도 스케줄링을 잡죠. 그리고 만약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기회를 못 누렸다면 부모가 앞장서서 그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도 더 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의 관여도가 잘 사는 부모일수록 훨씬 높다는 게 나옵니다. If their children were doing poorly at school, the wealthier parents challenged their teachers. 이 How to Raise an Adult, 이 책에서는 보통 부모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잘 사는 부모이면 부모일수록 아이들의 삶의 관여도가 훨씬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헬리콥터 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아이의 그 스케줄들을 부모가 다 개입을 하면서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을 짜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모가 보완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모가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프리 타임 또한 엄마가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서 이 프리 타임 때는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엄마가 약간 매니저처럼 정말 그 헬리콥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관여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모들이 바로 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 요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족시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뭐냐 그러면 여기 manufactured kids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공장에서도 딱 전형화된 틀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조화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아이 또한 마찬가지.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manufactured kid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간섭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overparenting 하는 바로 그런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의 삶에 유해한지,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정말 adult, 성인으로 크지 못하게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서 아이들과의 어떤 인터뷰를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How to Raise an Adult라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사실은 정말 아이들을 망친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해가야 되는가라는 책을 쓴 게 바로 이거라면, 이 Outliers에는 그런 주장은 없지만 그런 현상들을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Outliers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How to Raise an Adult 이 책의 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유한 사람이면 부유한 사람일수록 아이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맞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양한 책을 동시에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책을 읽게 되고요.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죠. 이거는 독서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활동에서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숨겨져 있는 즐거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설류의 책들이 있죠. 저는 이런 책들은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와 같이 좀 편안하게 시간을 잘 쓰실 수 있을 때 소설류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 또 이렇게 몇 가지 소설류의 책들을 갖고 왔어요. 레이첼 깁슨입니다. 로맨스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여자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 로맨스 이야기. Simply Irresistible 이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예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Crying in H Mart. 이 책은 엄마는 한국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이 미셸 자우너인데요. 친정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를 보내고 났을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한국 음식,
또 그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추억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책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한국 정서를 표현한 또 우리가 보통 평소 때 많이 말하는 한국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어 발음대로 그대로 표기해놔서 보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시시한 로맨스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가 이 책은 여름 휴가 때 읽었어요. 이제 우리가 비행기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소설류를 읽었는데 당연히 이 시간대에는 제가 여름 휴가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어짐이 없이 쭉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Crying in H. Mar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 당시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덮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읽다가 덮기도 하니까 재미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흐름이 끊어지니까 소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쭉 그냥 읽었던 흐름이 쭉 이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 즐거움에 몰입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다 좀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독자들에게는 첫 키스 같은 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책을 시작으로 인해서 원서 읽기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서 그게 계속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그 책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행운하죠. 근데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책을 찾는 방법은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많이 읽어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팁으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감탄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 감탄하는 것은 저자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떤 감탄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놀라운 그 brilliant 아이디어에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어떤 아하 또는 와우 모먼트를 발견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그 문장을 잠깐 타이핑 하셔가지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타이핑해서 스마트폰에 옮겨 놓는 겁니다. 때로는 필사 노트를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한번 필사 노트에 그대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사하는 방법은요. 원서 읽기 할 때와 정보 글을 통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봄으로 인해서 그 리딩 스킬을 올려야 되는 경우는 방법이 달라요. 필사 방법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이것은 다음 영상 때 필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한번 필사해봐라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에다 한번 따로 기록해봐라 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15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읽었던 그 책을요. 읽고 덮지 마시고 그 읽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글을 써보세요. 리뷰를 해보세요. 분들이 다 네이버 계정이 있잖아요. 네이버 계정이 있다는 거는 아주 손쉽게 여러분의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비공개 글로 내가 그날 읽었던 책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나의 느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에게 떠오른 어떤 영감을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읽었던 거 내용 있죠? 오늘 읽었던 거 자꾸자꾸 그 기록이 쌓이는데요. 그 기록이 자꾸자꾸 쌓이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렇게 읽었구나라는 어떤 기록의 결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소한 성취감이 쌓여서 그것이 원서 읽기의 즐거움에 좀 더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거를 내가 적음으로 인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책만 읽고 덮었을 때보다 책 내용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고 그걸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리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날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타임스탬프
아시죠,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오늘은 몇 시 몇 분에 읽었던 그게 있으면 잠깐 제가 저장을 하고 그 네이버 블로그 비공개 글에다가 사진을 딱 올려놔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내용을 읽었다. 오늘은 이런 것들에 내가 어떤 것을 느꼈다. 아니면 오늘 이 문장이 마음에 든다. 간단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그 폴더에 많은 글들이 쌓이고요. 이것이 나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인해서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영어 원서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영어 원서 책을 잘 읽으시는 분들 그러한 모임에 가입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오래 못해요. 하지만 그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단체 안에 내가 소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원서 읽기를 내가 자꾸 하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좀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그 모임의 일원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는 삶을 10년 뒤에 또는 뭐 5년 뒤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가입해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서 읽기를 막 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보다 원서 읽기를 즐겁게 하고 싶고 원서를 잘 읽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 목표잖아요. 그러면 현재 원서 읽기가 이미 그 사람들의 루틴이 된 사람들, 원서 읽기를 정말 즐겁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그 멤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좋든 싫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런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모임에 가입해보고 그러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적극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산책하기입니다. 여러분 산책 많이 하시나요? 특별히 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항상 창의성과 어떤 영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요. 산책하는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책들을 읽고 자연을 보면서 산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었던 책의 내용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을 한번 정리하게 되고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 됩니다. 저는 이 영어 원서를 즐겁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바로 산책하기를 꼭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맞는 원서는 뭘까요? 원서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어요? 뭐 원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이 세 가지 F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원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fun, 두 번째는 five, 세 번째는 flow입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fun은 뭐냐면요. 재미잖아요. 원서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뭘까요? 재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학교 가서 공부하셨을 때에 원서 한 번씩 다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 뭐 다양한 원서를 받겠죠. 저는 근데 그 당시 때 원서 읽기의 즐거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재미없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때 읽었던 뭐 햄릿, 섹스피어 작품들, 그 다음에 뭐 호밀밭의 파수꾼, 뭐 주홍글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소설일 수 있고 문학 작품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원서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1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한테 그냥 수업 교재일 뿐이었고 또 내가 그것을 관심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공부였지 어떤 제가 정말 읽고 싶어서 내가 이런 즐거움을 얻고자 읽었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제 관심사를 타깃으로 하는 원서를 우연히 봤을 때
저는 그때 완전 몰입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원서 읽기에 뭐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fun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럼 뭐가 재미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관심사에 관련된 영어 원서는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나한테 재미있을지, 정말 내가 어떤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지, 그 fun, 이게 재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five라고 그랬죠. 우리 다섯 손가락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딱 펼쳤을 때 그 책 페이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보통 넘어가지 않는 책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수준의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보통 손가락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5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책인데요. A라는 책과 B 책이 있는데 똑같이 모르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5개가 나왔고 5개가 나왔는데 이 A라는 책은 모르는 책이 5개가 나왔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 게 있고요. B 책은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책을 구성하는 게 단어가 다 아니잖아요. 그 책 페이지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주제인가 아닌가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넘어서 이 책 안에, 이 페이지 안에 작가가 쓰는 문장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문체가 어떤지. 문장 스타일이 좀 더 복잡할 수가 있고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단어 5개 넘어가지 않아서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책에 있는 앞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조건인 flow. 흐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정말 재미있는 책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지 않은가? 보통 5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가? 세 번째, 단어가 그렇다면 내가 이 책을 쭉 읽어갔을 때 내가 바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얼만큼, 흥미도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페이지의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읽으실 수 있고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서를 어디서 구입하면 좋을까요? 킨들이라는 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서 이 프리 샘플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책 앞부분을 직접 미리 보기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셔서 나한테 이 세 가지 측면이 맞는지를 체크하시고 내가 이 책을 구매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구글 검색을 통하여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다는 것은 분명 그 책에 어떤 메리트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잘 원서 읽기를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아마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관련된 정말 유명한 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 또 북클럽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입하셨다면 기간마다 진행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책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읽을 수 있는 나에게 첫 기서 같은 그런 영어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제가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했더니 그것은 내가 어떤 영어 문장을 보고 내 감대로
어떤 내 느낌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미지 훈련은 반드시 그 텍스트에 전제한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미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미지 훈련을 하시기 전에 꼭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한 단어의 뜻, 그리고 그 문장을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 중국어나 일본어 그런 텍스트를 보고 나서 우리 감들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설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선행이 되면서 이미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영상까지 같이 담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영상 또한 다음에 제가 하나의 콘텐츠로 주제를 담아서 한번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See you next time. Bye.